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한국사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다들 고생한 우리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오늘 수업으로 이제 2024학년도 한국사 수업의 마지막을 마무리를 지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에 굉장히 화가 나는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 있었죠. 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입법기관을 마비시키고 언론을 장악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제하는 등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권력을 가진 자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에게 몰려진 정치적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서 친위, 쿠데타, 내란, 군사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죠? 당연히 이러한 일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지난 주말에 이에 대한 국회에서 탄핵안의 표결이 있었을 때 정부 여당의 의원들이 국민이 뽑아준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탄핵 표결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고 비겁하게 도망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그죠? 선생님이 지난번에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과정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민주주의는 결코 완성형이 아니다. 늘 현재 진행형이고 우리가 국가 권력에 대해서 감시하지 않고 사회에 참여하지 않을 때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 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런 일이 진짜로 현실로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공교롭게도 그 수업이 끝나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야 말았네요. 그죠? 네, 참으로 참담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이 조만간 여러분들 다음번 교과서를 가지고 한국사를 공부하는 후배들은 반드시 또 시험 범위에 들어가고 나는 그것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고두고 대대로 역사 교과서에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기록이 될 것이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질 일이 지난 주말에 벌어지고야 말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치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옳고 그름의 문제인 거고 지난 주말에 일어나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36년의 일본의 식민 지배를 극복하고 3명의 독재자를 극복하고 결국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뤄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 역시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아무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선생님과 저와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다름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주말에 여러분들은 시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의도에 가는 일이 어렵겠습니다만은 이번 주말에도 만약에 일이 끝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음 주말이나 그 다음 주말이라도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평화통일을 위한 화해와 협력이라는 마지막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어떤 학생이 여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던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일이 어느 정부 시기에 있었느냐, 몇십 년대에 있었느냐 시기 정도만 구분할 수 있으면 크게 문제가 어려울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름이 다 비슷비슷하고 있었던 일들이 약간 비슷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그 이름과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어느 정부 시기에 있었는지를 구분할 줄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들만 시험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남북한은 적대적 긴장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생각하고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슬아슬한 긴장 관계가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다만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 모두 이승만과 김일성 모두 이러한 상황을 자신의 독재 권력을 정당화하고 확고히 하는데 이용하였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승만의 경우에는 자신의 정치적 라이벌인 조봉암을 간첩 혐의로 몰아서 국가보안법에 따라 사형을 시키는 이런 일을 벌이기도 하였어요. 그죠? 김일성의 경우
경우에도 1950년대에 전쟁의 책임을 물어서 자신의 정적들을 숙청해 나가는 이런 일들을 벌였죠. 그죠? 남북한의 독재자들 모두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이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남한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승만의 극우 반공 통치에 억눌려 있다가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게 되자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평화 통일에 대한 요구가 민간 차원에서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뜨겁게 올라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이라든지 다양한 통일 방안의 제시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장면 내각의 경우에는 이렇게 민주화를 요구하는 그리고 평화 통일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열망을 받아들일 의지도 없었고 소화해낼 능력도 없는 정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먼저 경제를 건설하고 그 뒤에 통일을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통일 논의에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을 장면 정부가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다가 5.16 군사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박정희 정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내세웠던 박정희 정부를 버텨주고 있었던 두 개의 명분은 무엇과 무엇이라 그랬냐면은 반공과 경제개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공산주의 대결에 승리하려면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자본주의 공업화를 일으켜야 된다. 라는 명분으로 장면 내각과 마찬가지로 먼저 경제를 발전시킨 이후에 그 뒤에 통일을 논의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반공, 공산주의를 막아내는 것을 제1의 국식, 국가의 이념이나 국가 정책의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강력한 반공 정책을 펼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북한도 이에 맞서서 대남 혁명 전략, 다시 말해서 남한 사회 내 공산주의 혁명을 유도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여러 차례 무장 간첩을 파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앞에서 배웠습니다. 1.21 사태 또는 김신조 사태라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던 북한 군인들이 청와대 바로 앞에까지 왔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있기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울진 삼척 지역에 무장 공비, 무장한 북한 군인들이 와서 주민들을 살해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박정희 정부 때에도 이 남북한의 긴장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1970년대 오게 되면서 여전히 박정희 정부이긴 했습니다만 상황은 조금 변해요. 그죠? 제2차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은 발을 빼고 싶어 했고 그러려면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는 멋있는 명분을 만들 필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미국 대통령 닉슨이 선언하였던 닉슨 독트린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미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 바로 닉슨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중국에게 보내는 우호적인 관계를 맺자라는 일종의 신호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래서 닉슨 독트린의 관계로 계기로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닉슨 독트린 이후에 점차 동아시아의 이러한 냉전 체제가 완화되어 나가는 마찬가지로 세계적으로 냉전 체제가 점차 완화되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인 최고 리더인 미국이 우리나라에게도 북한과 화해하고 대화할 것을 권고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를 버텨왔던 기둥 가운데 하나인 반공이라고 하는 명분이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게다가 박정희 정부가 헌법을 고쳐가면서 세 번씩이나 대통령을 하는 장기 집권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있었고 민주화의 요구가 일어나게 되면서 정권 유지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자 지금까지 정부를 버텨왔던 반공 외에 뭔가 새로운 명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것은 북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북한도 남한 간의 긴장관계를 장기 독재에 이용해 왔을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았던 60년대 여러 차례 군사 도발이 있었습니다만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남한과의 이러한 어떤 적대적 긴장관계 속에서 군사비, 국방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경제 발전이 늦어지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 이런 것들도 북한 정권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들로 작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 정권도 나름대로 자신의 권력 장악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나온 게 무엇이었어요?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일단은 이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계기는요, 남북 적십자 회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십자사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레드크로스? 네.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있는 인도주의적인 단체인 거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구호기관이 바로 적십자사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슬람권 국가들의 경우에는 적신월사라고 해서 십자가가 이제 기독교를 의미하는 것이니까 이슬람에서 사용하는 달 모양으로, 초승달 모양으로 바꿔서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든 국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들을 돕기 위한 구호단체가 바로 이 적십자사라고 하는 것이죠. 남한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죠. 그래서 이 남북한의 적십자사가 서로 이산가족의 만남을 추진하는 회담을 1971년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과 북 사이에 이 적십자사를 통한 대화의 개시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대화의 물꼬가 트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남한의 당국자가 그리고 북한의 당국자가 남북한 서로를 방문하면서 나왔던 평화에 대한 합의문,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앞에서 수업 시간에 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우리는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민족 대단결의 원칙에 따라 통일하기로 합의를 보았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그와 더불어서 중상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무력 도발은 중지하고 여러 방면에서 교류를 실천할 것을 합의한 내용이 바로 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만 봤을 때에는 이제 남북한은 정말로 교류하고 협력해서 평화 통일을 추구해 나가겠구나, 곧 있으면 평화 통일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각각 서로를 적대적인 긴장관계를 이용을 해서 자신의 권력을 독점해 왔었던 남북한 정치 지도자들이 뭔가 새로운 명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세운 합의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은 남한에서는 유신헌법을 선포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의 영구집권, 영원히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헌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이것도 친위 쿠데타죠.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그저 일으킨 쿠데타, 친위 쿠데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유신헌법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북한도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면서 김일성의 독재체제를 강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었지만 남북한 모두 각각 독재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더 강화해 나가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서 남북한의 대화는 사실상 중단되어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고요. 이후에 전두환 정권 때 1985년에 남북한 이산가족이 적십자 회담의 결과로 각각의 고향을 방문해서 이산가족이 만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각각의 예술단 교환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일회성 행사에 그쳤다 뿐이지 실질적으로 남북한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평화통일로 다가가는 어떤 실질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였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다시 한번 평화통일을 이루려 하는 움직임이 민간 차원에서 민주시민사회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4.19 혁명 때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랫동안 이승만의 구구 반공 통치에 억눌려 있었던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4.19 혁명 이후에 표출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던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쏟아져 나오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북한의 초청으로 일부 종교인과 대학생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남북한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이런 시도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오랫동안 민주화 운동을 해왔던 문익환 목사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홍콩으로 가서 중국을 거쳐서 북한을 방문해서 김일성과 만나서 대담을 하는, 면담을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고요. 대학생이었던 임수경 씨가 이번에는 홍콩에서 중국을 통해서 가는 길이 막히자 독일로 가요.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북한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루트를 통해서 북한을 방문해서 학생들 간의 만남에 동참했었던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일반 시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줬어요. 어떻게 남한 사람이 북한을 방문할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 일이었나? 라는 어떤 굉장한 충격을 주기도 했던 두 차례의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은 왜 이런 어떤 일을 벌였을까?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마 북한에서는 북한 정권의 어떤 우수함? 이런 것들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남한에 이런 인사들을 초청하는 모습을 보였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재밌는 거는요, 이때 당시에 북한을 방문했던 임수경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사는 집, 부잣집, 예쁜 딸, 대학생, 약간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북한 정권에서는 우리가 남한보다 얼마나 더 잘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당시에 북한에서 최신식 컴퓨터 이런 것들을 임수경 씨한테 보여주고 막 자랑을 했다라 그래요. 근데 꽤나 잘 사는 집 딸이다 보니까 우리 집에 쓰는 컴퓨터보다 한참 전 버전이네요 라고 이렇게 이제 한마디를 했다라고도 해요.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남한 주민들 굉장히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빼빼 마르고 정말 빼쩍 고른 사람이 올 줄 알았는데 굉장히 건강하고 게다가 예쁘기도 한 대학생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도 충격적인 사건이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1991년에 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냉전도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980년대 말부터 이런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의 붕괴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라서 외교관계를 맺지 않았었던 소련, 중국 이런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어 나가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북방 외교 또는 북방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남한이 지금까지 교류하고 있지 않았던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 혹은 그랬던 나라들하고 점차 외교 관계를 맺어 나가다 보니까 북한의 경우에는 자기가 외교적으로 고립된 더 이상 외교적으로 함께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가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에 나서는 이러한 변화가 90년대 초에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냉전의 해체 상황 속에서 여러 차례 남북한의 고위급 장관회담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91년에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나요? 그렇죠. 지금까지 남한과 북한은 서로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인정해오고 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냉전 체제 하에서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죠? 그런데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남북한이 그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했고 그리고 국제사회가 함께 그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대한 관한 협의서,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하는 것이 1991년 노태우 정부 때 채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7.4 남북 공동 성명 때 합의 보았던 통일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 떠올랐던 핵무기, 우리는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 이용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반도 내에서는 핵무기를 시험한다거나 생산한다거나 보유하는 것을 하지 않도록 합의를 보는 이런 어떤 성과까지 이루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합의는 굉장히 위태로웠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해에 바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를 탈퇴하면서 남북 관계는 다시 차갑게 얼어붙고야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무기로 떠올랐던 핵무기, 이제 전 세계 각각의 국가들,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나라들은 이거를 가져야 우리가 다른 나라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미국, 소련, 프랑스, 영국, 중국 같은 이런 나라가 핵무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움직임이었을까?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나라들이 서로 많은 핵무기를 만들어 나간다? 만약에 그들 간에 싸우게 되면 이것이 뭘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핵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인류는 공멸 다 같이 망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1968년에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조약이 바로 이 NPT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고 합의를 보았던 게 바로 NPT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5개국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 유엔 상임 이사국들만 핵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조약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도 그 당시로서는 조금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러면 그들만 핵무기를 갖는 게 과연 이게 평등한 조약이냐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렇지 않나요? 네. 게다가 그 이후에 분쟁을 겪었던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었어. 이미 만들었는데 또 미국은 자기랑 친한 나라의 경우에는 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만들었지만 이것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든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사실상 별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는 게 바로 이 NPT라고 하는 것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북한의 경우에도 사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지키려면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동의하진 않습니다만은 본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이해는 돼요. 그래서 이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다시 악화되었고 또 이제 군사적인 위협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졸고 계셨어도 여기서부터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잘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부터는 시험에도 잘 나오고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앞에 내용하고 조금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 가운데 하나가 바로 햇볕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이름을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그렇죠. 꽁꽁 얼어붙은 남북 관계, 그쵸? 따뜻한 햇볕을 쬐어서 녹인다라는 의미에서의 햇볕 정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북한과의 평화 협력을 추구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현대그룹 회장이었던 초대 회장이었던 정주영 회장이 소 1,001마리를 북한에 기증하는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을 방문하는 이런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기도 하였어요. 현대그룹을 세웠던 정주영 회장의 경우에는 오늘날 북한 지역에 해당하는 강원도 출신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에 사업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냐면 자기 여동생의 시집 보내려고 아버지께서 소 판 돈, 당시 돈 70원이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들고 가출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정주영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평생 동안 아버지께 불효했던 마음에 시다 괴로워왔는데 이번 기회에 아버지께 진 빚을 갚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소 1,001마리를 끌고 북한에 가서 북한에 기증을 하는 이런 이벤트를 벌였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이것을 계기로 남북 간의 평화 협력이 추진되기 시작을 하면서 1998년에는 북한의 금강산을 남한의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금강산 관광 같은 이런 어떤 경제 협력 사업이 시작이 될 수 있었고요. 이러한 경제 협력 사업에 현대그룹이 상당히 많은 이권을 차지하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북 간의 대화와 경제 협력 같은 것들이 점차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평화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었고 역사상 최초로 분단 이후에 최초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그러니까 김일성의 아들이죠. 김장일 국방위원장을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요. 6.15 남북 공동선언이 채택되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도 기억이 나요. 이때 거의 매일같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이 둘의 사진이 보도가 되었었고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상당히 주목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뉴스가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6.15 남북 공동선언에는요. 남북관계가 대결 구도에서 화해와 협력 단계로 전환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남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방안, 연합제와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방안, 낮은 단계의 연방제 둘 다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를 인정하고 통일 방식에 대해서 합의했던 것이 바로 이 6.15 남북 공동선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연합제는 EU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나라들이지만 경제 협력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장벽들을 없앤 상태잖아요. 그죠? 같이 화폐도
유로를 사용하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많은 국가 서로 다른 국가이지만 국가 간의 장벽을 없애는 형태를 연합제라고 하면 되고 연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방제는 미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은 여러 개의 주가 연합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연방을 이룬 형태잖아요. 그죠? 주마다 주 정부가 있고 주마다 법이 다 따로따로 있어. 하지만 그 상위에 연방 정부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런 식의 통일을 북한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후에 경제, 사회, 문화 전반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확산되어 나가는 모습을 김대중 정부에서 볼 수 있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이게 다른 데 나왔었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고 남북 간의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였다라는 이런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었지 그지? 네, 저는 다른 거 앞부분에 나왔었던 내용이네요. 자, 노무현 정부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김대중 정부의 이러한 어떤 평화 협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특히 경제 협력 부분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자,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평화 남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과 그리고 개성공단이라고 불렸던 개성공업지구의 조성 이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와요. 자, 남북한 철도 연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원래 연결되어 있었던 철도가 6.25 전쟁으로 끊어졌는데 그것을 다시 연결한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신의주까지,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서울에서 원산까지, 그리고 부산에서 쭉 거쳐서 여기 회령, 나진 이런 데까지 이어지는 철도 연결 사업이 바로 남북한 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이거를 왜 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섬나라인가요? 아닌가요? 섬나라 아니에요? 섬나라인가 아닌가요? 그죠. 원래 우리나라는 삼면만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북쪽은 대륙과 연결되어 있는 반도 국가죠. 그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섬나라 아닌가요? 섬나라죠. 그죠. 바다로 막혀 있고 북한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섬나라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통해서 육지로 연결이 될 수 있다면, 북한을 통해서 철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동할 수 있다면 기차를 타고 유럽 여행도 갈 수가 있는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죠? 다만 그게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건을 다 뭘로 들어옵니까? 비행기 아니면 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만약에 철도까지 연결돼서 철도를 통해서 무역을 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도 새로운 경제 협력의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스관이라든지 석유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북한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 좀 더 값싼 에너지 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육지를 통한 연결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경제적인 활력이 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개성공업지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개성의 경우에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경기도에 해당하는 거 알고 있나요? 네. 아마 서울에서 차 타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만 가면은 개성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로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한 사람들이라고는 전부 다 평안도 말투, 평안도 사투리만 쓰는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개성 사람들은 경기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거랑 비슷한 말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가까운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개성을 일단은 한국과 남한과 가까웠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인건비가 싼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개성에다가 공단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공장을 만들고 북한의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고 월급을 받아가는 이러한 협력 사업을 전개하였으니 그게 바로 개성공업지구,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이윤을 창출하고 북한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조금씩 북한의 개혁 개방을 유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개성공업지구라고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때 우리나라에도
북한에서 만든 의류 이런 것들이 시장에 유통되는 일들이 있기도 하였었고요. 세계적으로 또 수출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재밌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제 뭐 보너스라고 하기 좀 뭐합니다만은 중간에 간식으로 초코파이 같은 것들을 줬더니 굉장히 좋아했더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 그 자리에서 안 먹고 집에 가서 가족들을 주더라라는 뭐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볼 수 없어졌죠. 자,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이렇게 북한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는 이런 모습이 다시 한번 연출이 되었고요.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14 남북 정성선언 같은 것들이 발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살펴보자면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더욱더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를 보았고요. 개성공단을 뛰어넘는 더 큰 경제 협력을 하기로 논의를 하는 이런 더 큰 경제 협력을 위한 논의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서해 한강 하류의 지역에다가 공동 어로 수역이라고 해서 남북한이 함께 고기잡이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한다 같은 이런 어떤 사업들을 구상을 했습니다만은 정권이 바뀌고 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기도 하였습니다. 남북 관계를 보면은요, 어떠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느냐? 대체로 독재자나 아니면 보수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은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민주화가 되거나 비교적 보수 이거 좀 애매하다. 네, 어쨌든 정권 교체가 보수적인 정권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나면은 다시 한번 평화적인 협력 관계로 돌아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남북 간의 평화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서 남북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들어서게 되면서 북한이 핵무기 그리고 대륙간 탄도탄 실험을 강행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어떤 방위? 미국의 어떤 군사적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북한 쪽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미사일로 발사해서 적어도 미국까지는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북한 정권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실제로 미사일 발사 실험 같은 것들을 하면서 긴장 관계를 높이고 군사적인 위험을 국제사회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명박 정부에서는 비핵개방 3천 정책이라고 해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북한이 이것을 포기할 리가 없었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생님이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북한은 스스로를 국제적인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핵무기가 필요하고 그것을 미사일을 통해서 적어도 미국까지는 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하지 않지만 이해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계속해서 남북 간의 관계를 차갑게 얼어붙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2008년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이라고 하는 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 바다를 통해서 금강산 관광이 가는 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북한은 개방한 지역을 제한을 했어. 다시 말해서 배를 타고 장진항에 가서 호텔에 머물고 있으면은 남한에서 온 관광객이 갈 수 있는 곳은 여기까지다라고 이렇게 녹색 철제 펜스를 쳐놨단 말이야.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관광객 가운데 한 분이 박광자 씨라고 하는 50대 여성이 새벽에 일어나서 이 바닷가를 산책을 하다가 녹색 철제 펜스를 굳이 넘어서 계속해서 가다가 북한 군인들이 꼼짝마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 쏜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되돌아오다가 쏜총에 맞아가지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관광객이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서 사망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버리고 많은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또 천안함이 북한군이 쏜 어뢰에 맞아서 침몰한 것으로 알려진 천안함 피격 사건이라든지 아니면은 연평도를 북한에서 쏜 포에 의해서 연평도가 포격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포격 도발이 2010년 같은 때 일어나게 되면서 남북 간의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게 되고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남북 교류 협력이 중단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가서도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북한이 계속해서 핵실험을 해 나가게 되자 유엔에서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인 제재를 결의하게 됩니다. 유류 공급 제한과 같은 경제 제재를 결정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개성공업지구를 2016년에 폐쇄하게 되면서 남북 관계는 더욱더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굉장히 큰 뉴스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야 기껏해서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개성에다가 공단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폐쇄해버리면 그거 피해 누가 다 보상해주냐라고 하면서 항의를 하게 됐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대북 경제 제재를 이유로 들어서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을 발표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측 사람들은 전부 다 거기에 공장과 기계를 놔두고 남한 쪽 사람들은 전부 다 철수를 해야만 했다라는 것이고요. 요즘 가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은 이때 우리 기업들이 두고 갔던 공장과 기계들을 북한이 가끔 돌려서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남북한의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한 화해 협력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단계로 돌아서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예술공연단을 파견했던 것을 계기로 판문점과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같이 본 기억이 나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나죠, 그죠? 자, 그러면서 남북한 정상이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합의를 하고요. 핵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이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종전이 아니라 정전 상황이잖아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춰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함께 합의를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종전 선언을 통해서 완전히 전쟁의 끝을 내고 일반 국가적인 관계로 외교 관계로 돌아서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위해서 하노이였나요? 베트남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서 협상을 시도했습니다만은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곧 대통령이 다시 될 사람이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합의를 깨고서 그냥 돌아가는 바람에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끝난 이런 일들이 문재인 정권 시기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지역에다가 공격을 지시해서 남북 간의 국지전을 유발을 해서 자신의 이러한 계엄령 선포를 뒷받침하려 하였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기 있기도 하죠, 그죠? 이런 어떤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해소하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정권을 교체하고 이런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대통령을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2024년에 배운 한국사의 내용이고요. 시험 범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지난 1년 동안 한국사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아무쪼록 마무리를 잘 하셔서 기말고사 잘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은 우리가 2학기 때 배웠던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들 보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함께 영상으로 이해하고 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한국사 공부하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한국사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은 내년에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